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모티브 이펙트 대표 전창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의류 디자인 제조 창업으로 해외 수출까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창업 이야기. 나의 창업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캡스톤 디자인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하는데, 이유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학교를 다닐 때는 캡스톤 디자인 관련된 수업을 듣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창업 이후에 캡스톤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에 이제 수업 관련된 실습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조금 도움을 주게 되다 보니까 캡스톤 디자인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최근에 대학교에서 캡스톤 디자인 관련된 그런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때도 저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좀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실전 창업을 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전으로 부딪히고 제가 다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졌는데, 학교에서 선배를 만나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캡스톤 디자인을 배운다면 저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걸 개념으로 저의 창업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창업 이야기입니다. 초기 창업은 열정, 그리고 빠른 성과, 그리고 혼란, 그리고 브랜드 폐업, 해외 진출. 네,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처음엔 열정만 가득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의류 브랜드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저와 제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실전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경쟁사들은 사실 바위였고 저희는 계란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열정이 없이는 그들과 경쟁할 수 없었고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은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빠른 성과를 내려면 좀 꼼수를 부려야겠다. 그리고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방법을 결정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하는 생각은,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정수를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난 정수를 둬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길 수 없는 바둑 게임을 하면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질 수는 없잖아요.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생각지도 못하는 꼼수 또는 변칙을 줘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프로젝트를 하시는 그런 일명 정수로 하는 그런 업체들과 다르게 일명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빠른 성과를 내자.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가는 길보다는 조금 더 남들보다 다르게 빠른 성과를 내자. 그게 어떤 방법을 통했나 하면, 사실 브랜드가 엄청 갖춰져 있거나 옷이 많은 상태가 아닌데 브랜드 페어를 나가자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인디 브랜드 페어라든지 대구 패션 페어, 또 서울 패션 페어라는 그런 굵직굵직한 패션 페어들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 나가게 됐던 게 인디 브랜드 페어였습니다. 그때는 인디 브랜드 페어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유명한 편집샵들이 방문해서 저희 옷의 디자인을 보고 이렇게 저희를 셀렉을 해서 그 편집샵에 저희를 입점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하는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브랜드 페어에 옷을 많이 안 들고 가는 브랜드가 잘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옷이 많이 없었고 브랜드는 시작했고, 사실 옷에 대해서 엄청 높은 이해도가 없었고, 단지 우리는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시작했던 게 결국 브랜드 페어까지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 브랜드 페어를 갔을 때는 사방에 있는 브랜드들이 거의 다 옷을 걸어 놨더라고요. 옷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걸어 놓고 이 옷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시즌에 대한 설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진 않았었거든요. 저한테는. 나는 브랜드를 하는 사람이다. 옷을 하기 이전에 브랜드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좀 주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변칙이죠. 그래서 옷은 한 몇 번 안 걸었어요. 한 5번을 걸었나? 5번 걸고 저희가 그냥 저 친구와 함께 좀 구조적인 어떤 거를 만들었어요. 저희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보잘것없고 어떻게 되게 형편없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진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저희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내서 뭔가를 이상하게 꾸미고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창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라서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저희 정체성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가 활발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브랜드를 바이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 페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다음 연도 인디 브랜드 페어에 저희가 남성복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물어봤어요. 최근에 물어봤던 게 왜 저에게 상을 줬냐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좀 과하게 포장하면 브랜드 페어가 댐프의 이전과 후로 나뉜다, 저희 브랜드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전까지는 보통 옷을 막 이렇게 깔기 바빴는데 저희 브랜드가 뭔가 그렇게 이상하게 막 꾸미고 나서부터는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뭔가 구조물을 들고 오고 거기에 뭔가를 설치를 하고 뭐 영상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이제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사실 조금 더 튀고 싶고 조금 더 다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먹혔고, 그리고 지금 하나의 그런 문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지금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뭐 해외 진출을 했다 보다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하나의 갤러리를 그냥 대관을 해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갤러리에 저희가 직접 대관을 해서 저희 옷을 깔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표현을 했죠. 근데 거기도 옷보다는 구조물이나 저희의 아트워크라든지 저희 영상들, 저희가 직접 만든 그 패션 필름ing 같은 것들을 마구 표현해냈어요. 그렇게 이제 25일 정도 거기서 전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하루에 1명, 2명, 3명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는 엄청 사람이 많이 와서 뭐 도쿄, 그리고 센다이, 뭐 오이타 같은 그런 도시에 있는 이제 편집샵의 오너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지금 말한 그 세 도시에 저희가 다 입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누가 불러주지 않았고 저희가 직접 자발적으로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을 돌아오니까 정말 놀라웠던 건 일본에 진출한 브랜드가 저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간 건데 일본에 진출한 브랜드가 되어서 그 후에는 뭐 LG라든지 뭐 다양한 GS 뭐 이런 숍에서도, 대기업 숍에서도 저희를 이제 입점 요청을 했었고 입점을 하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쉽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편집샵들에서 대부분 러브콜이 들어왔었어요. 네, 이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조금만 변칙을 주면 가능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의류 디자인 제조 과정의 이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디자인을 한다면 사실 막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 브랜드 하면 막 멋있는 거, 우리가 막 소위 말하는 보면은 진짜 와 저건 정말 멋있다, 저거는 과연 누가 디자인했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사실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표현하자면 팔리는 디자인, 그리고 만들어야 하는 디자인,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의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팔리는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편하게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트렌디한 상품을 말하는 거고, 만들어야 하는 디자인은 저희 브랜드의 정체성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야 하는 디자인,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저희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사실 팔리는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스냅백, 그리고 맨투맨, 후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점점 이제 상승을, 그 트렌디함을 상승적으로 가져가고 제품을 조금 더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아이템도 이제 맨투맨, 후드, 뭐 모자 이런 분류들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만 하다 보면 그 브랜드는 단순히 맨투맨만 파는 브랜드야, 후드만 파는 브랜드야, 모자만 파는 브랜드야, 이렇게 브랜드가 조금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가 성장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브랜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트렌드만 쫓는 그런 브랜드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야 하는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사진이 이제 만들어야 하는 디자인 중에 한 개인데, 저기 모자를 보면 저희가 직접 이제 만들어낸, 지금까지 없었던 형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거지에다가 이제
이어 플립이라고 하는 뭐 귀돌이라고 하나요? 저런 것들에 이제 포인트를 달았는데, 저는 서핑을 꽤 오래 탔어요. 지금 10몇 년 정도 서핑을 탔는데, 서핑을 탈 때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에 계속 이제 파도가 쳐서 눈에 이렇게 따갑게 하니까 뭐 그 안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착용하곤 하는데, 그걸 우리 브랜드에서 조금 의류적으로 풀어보자, 어페럴 라인으로 풀어보자 라는 생각에 저희 브랜드 팀과 이제 연구를 했고, 그 연구의 개발로 이제 저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는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브랜드든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표출이 안 되긴 어려워요. 제 말은 즉슨 운영하는 사람의 생각과 아이덴티티가 담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니까 당연히 제 라이프 스타일을 담게 되다 보니 저런 서핑 관련된 아이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게 실제적으로는 서핑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패션 아이템으로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서핑을 하지 않는 조금 패셔너블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훨씬 더 많이 팔리는 제품인데, 저게 기존에 없던 제품이다 보니까 샘플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굉장히 높았고 생산하는데도 비용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판매 단가도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패셔너블하다 보니까 트렌디를 벗어나서 조금 더 튀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팔렸던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맨투맨만큼 많이 팔았느냐, 후드만큼 많이 팔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만큼 많이 팔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브랜드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했고, 저렇게 구매한 친구들이 다음에 저희 디자인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저희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라인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브랜드를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10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연구 개발해서 굉장히 쉽게 뺄 수 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그렇게 돼서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는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퍼센트까지 가져가고, 뭐 이렇게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는 디자인들이 이제 이런 건데, 의류 디자인이란 단순히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멋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줘만 하고 그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만 의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트렌디한 제품, 그리고 그 브랜드를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제품, 그리고 그 브랜드가 당연히 나와야 하는 제품, 이런 것들 또한 의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캡스톤 디자인에서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소위 학교에서 그냥 조금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재단사가 이해하는 패턴, 그 정도로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턴사가 그냥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패턴사가 이해하는 그런 패턴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는 패턴사가 이해하는 패턴만 배워도 그 학교에서 이제 충분히 배우고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실무로 나오게 되면은 재단사가 이해하는 패턴과, 그리고 나염, 자수, 이거 프린팅 공장에서 이해하는 패턴, 그리고 봉제사가 이해하는 패턴과 디자이너가 이해하는 패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현장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걸 이해해야지 하나의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팔 또한 사실 되게 어려운 패턴으로 제작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패턴 같은 명품 그런 디자인, 뭐 샤넬, 루이비통 이런 회사들은 이런 반팔 패턴 하나도 그 창고에 가둬놓고 어떠한 사람도 쉽게 열람해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면 그 브랜드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 저희 연구시설, 저희 회사 연구부설 기관이 따로 있는데,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그 연구기관에서 만들어낸 패턴은 저희 공장에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드는 반팔은 다르냐? 당연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고 그 브랜드들마다 당연히 반팔이 모든 디자인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입었을 때 패턴 같은 것들은 핏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다 보면 저희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 공장에 패턴사, 봉제사, 재단사가 다 상주해 있습니다. 심지어 자수, 나염까지 찍는 사람이 다 상주해 있어요. 그게 그래봤자 다 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2명에서 3명이 이걸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모든 패턴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패턴을 뜰 때는 요렇게 체크, 봉제를 했을 때는 요렇게 이해해 주세요 라고 체크, 재단을 했을 때는 요렇게 이해해 주세요 체크.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 안 하는 상태에서 실무에 나가게 되면 재단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프린트 하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프린트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정말 실무에서만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해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는 초반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불량옷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힘겹게 공장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죠. 저희는 다시 말하자면 자사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났어요. 근데 4사 공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저희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류를 한다 또는 패션 업계에 뛰어든다, 그럼 무조건 공장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국내 공장이든 해외 공장이든 그렇게 되면은 그냥 공장과의 거래 이꼬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지휘서를 저렇게 써져 있는 작업 지휘서를 써가요. 저거는 제가 이제 굉장히 약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을 다 제거하고, 왜냐면 저희 브랜드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하고 정말 약식으로 표현하는데도 저렇게 글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저 옷 하나 만드는데 저 작지가 5장 이상이 됩니다. 그 뒷장에는 또 다른 디테일한 내용들이 숨어져 있고 또 다른 그림들이 숨어져 있어요. 저건 약식인데, 저런 것들을 봉제 공장에 들고 가면은 봉제 공장이 이해하는 단어와 제가 표현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의류 공장들은 사실 일제시대 잔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용어들을 안 쓰고 현대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들을 쓰면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일본 용어를 안 쓰려고 노력해서 작지에는 한국 지금 현재 쓰는 용어를 굉장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서 표현을 해줘요, 굳이. 그리고 나서 체크해서 다시 빨간 글로 체크해주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근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용어. 근데 그게 또 지역마다 용어가 또 다르더라고요. 서울에서 공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영어를 쓰고, 부산에서 공장을 하면 정말 향토 짙은 일본말을 쓰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인데, 우리는 봄 제품을 만들면 겨울에 봄 제품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봄 제품을 봄에 만들게 되면은 봄에 팔 수 없기 때문이죠. 공장은 보통 딜리버리 기간을 한 달 정도 최소로 잡아요. 우리가 공장에 작업 지시를 주고 원단을 다 내려주고 그 공장에 그 제품을 샘플을 보고 완성하는 데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해외로 맡기면 2달에서 3달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겨울에 봄 제품을 안 만들면 봄에 그 제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장과의 거래에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브랜드는 이 공장에서 빨리 안 만들어준다, 그럼 그 공장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공장과 친해져야 되겠죠. 제가 공장과 친해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전 술을 원래 안 먹는데 술을 사들고 갑니다. 술을 사들고 가서 공장 사장님 선물을 드려요. 같이 먹지는 못해도 100이면 100 보통 술을 좋아하세요. 술을 선물해 드리고, 꼭 빈손으로 가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커피를 사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울산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꼭 사들고 갑니다. 그럼 공장 사장님이 싫다 해도 결국 저를 찾게 되고 저한테 전화를 주고, 그리고 공장 사장님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해결해주고, 최근에 제가 해결해줬던 문제는 정말 단순해요. 공장 사장님들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휴대폰을 잘 못 다루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풀어주고 그걸 이제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렸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지도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나면 정말 친해집니다. 그럼 공장 사장님이 제 생일에 전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공장 사장님이 정말 사소한 일로 저한테 상담을 하게 돼요. 사실 새벽 1시에도 전화가 올 때가 있어서 더 힘들기도 하지만, 그치만 이런 게 우리 브랜드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싸움을 줄이고 싸움을 하는 것들을 오히려 없애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의류제조 공장 설립 과정입니다. 제가 이런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건 정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의류 제조 공장을 꼭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봉제사와 패턴사, 재단사 등의 기술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봉틀 및 기타 설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공장을 가게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것 또한 당연하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공장을 빠지게 되면 무조건 대량 생산이거든요. 대량 생산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한 브랜드가 한 시즌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상은 정해져 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제품을 만드냐는
제품을 쪼갰을 때 카테고리가 많으냐 또는 한 제품이라도 많이 생산하느냐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해외 생산하게 되면 당연히 한 제품이라도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한 제품을 많이 생산했을 때 재고가 리스크가 되고, 그 리스크를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판매 도구를 마케팅을 통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바로 브랜드가 나자빠지는, 결국 망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봤기 때문에 남들 브랜드가 차별화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의류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친한 브랜드들이 다 말렸어요. 진짜 공장 사장님도 다 뜯어 말렸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변칙을 써야 된다, 꼼수를 부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브랜드들이 하거나 다른 곳이 하는 거 똑같이 하면 결국 똑같이 되거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달라야 된다, 사고 자체가 달라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다,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방법이 없다 판단해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의류 공장들을 바라보면서 공장을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공장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10년 전에 의류 공장은 지금보다 많았대요. 근데 10년 후에 지금 의류 공장은 그때보다 적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후엔 또 어떨까요? 훨씬 의류 공장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후에 10년은요, 저는 퇴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고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를 가야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의류 제조 설비들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시설들이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베트남에 있던 설비들이 방글라데시로 넘어가고, 이제는 베트남과 중국 공장이 지금 다양한 이유로 멈춰 있으니까 아프리카로 시설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과연 미래의 일일까요? 현재의 일일까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과거에도 이루어졌었고 미래에는 당연히 우리들의 삶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류 공장을 만들었고, 지금 저희는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배경에는 다양한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의류 제조 설비를 가지는 이제 공장의 임금 자체가 낮았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봉제사라든지 패턴사 이런 재단사들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봉제사, 패턴사, 재단사분들을 조금 높이 오히려 기술자분들을 취급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희소해지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도 이런 날들이 분명히 올 거고, 저희는 그런 분들을 직접 좋은 대우로 저희 정직원으로 드리면서 좋은 대우로 현재 운영하면서 다른 브랜드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브랜드의 미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기회들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자랑 같아서 제가 뭐 길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방탄소년단을 얘기하게 되면은 저기 이제 정국님이 입은 사진이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 이제 참가를 했죠. 그때 이제 방탄소년단의 저 정국분이 입은 저 이너로 입고 있는 저 터틀넥, 제 목까지 올라온 저 제품을, 저희 브랜드 제품을 입었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저희 브랜드를 알아봤지 했는데, 지금 저기 하단에 이제 보면 꼬리처럼 달랑거리는 게 있거든요. 이제 뒷면에 달랑거리는 건데, 이제 앞에서도 그게 뒤쪽에 살짝 비쳐요. 그게 이제 저희 브랜드 상징인데, 저희는 테일 라벨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브랜드 팬들은 꼬리 라벨이라고 불러요. 저게 이제 저희 브랜드 상징인데 컷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게 왜 있냐면, 멀리서 봐도 저희 브랜드를 입었는 걸 알아챘으면 좋겠다, 좀 숨은 디테일을 주고 싶다라는 저희 브랜드 차별성을 가지고 왔던 디테일인데, 저걸 이제 아미 분들이 보시고 저 브랜드가 어딜까 보시다가 이제 아미 팬들 중에 저희 팬이 또 계셔가지고 저거는 댐프 거다, 저 브랜드는 이제 도네스크 마이 플랜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전 세계 아미 분들이 그걸 이제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몇 장을 팔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없지만 정말 몇천 장을 팔았어요, 일주일 새에. 그때 뭐 저희가 원래 중국, 뭐 홍콩, 그 다음에 일본, 뭐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판매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까지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제품을 팔았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님이 또 저희 후드를 자주 착용하셨어요. 제가 사진 따로 넣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저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다 보면 중국에 조금 더 좀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의류를 판매하다 보면 중국 시장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제 그런 중국과 관련된 그런 면세점들, 그런 데서 러브콜을 받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면세점들과 이제 미팅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알려지게 되고, 또 이렇게 마마무 분들이 입고 계신 저 제품을 저희가 직접 만들었는데, 저게 마마무 콘서트 굿즈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마마무 콘서트 굿즈 제품도 만들게 되고, 또 마마무 분들의 생일 아이템도 만들게 되고, 또 마마무 분들의 이제 키우고 있는 애완견 굿즈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개발해서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연예인분들의 아이템도 만들게 되고, 저희가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업체와의 좀 비교가 있다면 빠르게 샘플링이 가능하고 빠르게 제품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패턴사가 있고 재단사가 있고, 또 저희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부서 시설까지 있다 보니까 좀 모든 것들이 해외를 거치지 않고 또 국내 안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뭐 2주 걸리는 것도 사실 3일밖에 안 걸리고요. 저희가 회사에서 하게 되면은. 그리고 생산까지 맡기게 되면 솔직히 저희는 한 달까지 안 걸리거든요. 2주도 안 걸려요. 신제품이 나오고 그게 잘 팔려서 일주일 만에 품절이 되면 그게 재입고까지 하는데 일주일이 걸리지 않아요. 저희 공장에서 만들게 되면, 저희 제품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점점 다양한 방면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지금 의류 브랜드를 사실 한 가지만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브랜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덴프 또는 도네스크 마이 플레인이라는 의류 브랜드인데, 그 밖에 여성 브랜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픈마켓에서 어필하고 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서 작년에 법인을 만들었고, 그 법인을 통해서 의류 브랜드를 넘어선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반항기 어린 그런 마음으로 창업을 해서 도네스크 마이 플레인이라는 반항기 어린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시장을 이해하고 이 시장을 조금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다양한 타겟, 40대 타겟을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고, 또 훨씬 더 많은 연령층의 라이프스타일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단순히 뭐 덴프라는 의류 브랜드만 하는 그런 회사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지금 그걸 넘어서 다양한 어페럴을 하는 브랜드,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하는 브랜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의 다양한 브랜드를 유통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양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를 만나게 되면은 저희와 생각이 되게 닿아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